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식당의 김종원 전문가입니다. 이 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기업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시간을 앞에서 잠깐 할애할 텐데요. 이 앞에서 재무제표를 살짝 맛보기를 봤었죠. 시젠하고 크래프톤을 통해서 그 재무 상태를 봤었는데요. 그것과 이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 분석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볼 것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이게 악재일까 아니면 호재일까, 방향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뭐 전환사채는 대부분 악재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평가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 종목이 과연 낮은가? 가격이 현재? 더 갈 것인가? 기준점과 관련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평가주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인데요. 자산은 자산이란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자산은 타인에게 빌려준 채무, 뭐 회사 자신의 거 특허권이나 재구물품이나 그런 것도 다 자산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컴퓨터, 뭐 의자, 책상 모든 게 다 자산에 들어가요. 자,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유동자산을 잘 살펴야 돼요.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부채를 살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동자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현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빠른 돈이 필요하다 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면이 유동자산이 얼마큼 많은가를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부채입니다. 부채는 말 그대로 간단하죠? 돈을 빌린 거. 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동부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 단기사채, 단기차입금이 대표적입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를 갚지 않으면 이자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단기사채가 많으면 금융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사채는 말 그대로 이자를 내야 되죠. 자, 영업이익이 아니면 순이익이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사채가 많을 때 그렇습니다. 예, 이자 비용이,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따라서 기업을 보실 때 중요한 부면 가운데 하나가 유동부채에서 단기사채가 얼만큼 많은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본입니다. 자본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인데 두 가지 부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잉여금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입니다. 지난번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본잉여금은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에 자본거래에 의해서 생기는 잉여금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어떤 역할을 해서 돈을 끌어들인 겁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주식 발행의 액면, 초과 금액,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자본에서 자본잉여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어떻게 다 생기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기업이 진짜 영업활동을 잘했다 하면은 이익잉여금이 중요합니다.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상여 등의 형태로 사회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따라서 이 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은 배당도 많이 줄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잘 돌아가는지, 이것은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계속 늘어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본 증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주식을
주고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상증자예요. 그거는 주식 그 자본 자체는 주식을 가지고 주고 돈을 받아와서 자본으로 묶여놓은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한 가지 그냥 간단한 심플한 방법이 유상증자인데, 이거를 어떤 뜻이냐면은 유상 돈을 받고 증자 자본을 증자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본을 늘리는 행동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말 그 뜻 그대로예요. 유상증자. 무상증자도 있죠. 이건 무상은 거꾸로 돈을 받지 않고 증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만 늘어나는 거죠. 자, 유상증자의 형태는 누구한테 유상증자를 하느냐. 자, 첫 번째가 기존 주주에게 배정을 하고요. 두 번째고 삼자 배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상증자에서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예, 좋은 경우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일반 공모까지 유상증자가 넘어간다. 이 경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한 LNF가 있습니다. 2021년에 2차 전지로 1000% 이상 상승한 바닥 대비 굉장한 상승이었죠. 기업도 역대적인 그 흥행을 했었는데, 자, 뉴스 창을 통해서 보시면은 뉴스 검색창에서 그냥 유상증자를 치면은 그 기업의 과거에 유상증자했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증권창의 뉴스창에서 검색창을 치면요. 자, LNF를 한번 예를 들어보시면 유상증자를 치니까 7월 15일 날 날짜를 중에요. 7월 15일 날 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아까 유상증자를 누구가 받는다고 했죠? 세 부면이 있습니다. 주주 배정, 삼자 배정, 그 다음에 일반 공모. 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실권주는 뭐냐면은 주주가 우리 이 정도 안 받을 거야, 이 정도만 받을 거야 해서 남은 실격 처리된 주를 그만큼은 일반 공모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7월 15일 날 뉴스가 11시 35분에 나왔어요. 장중 뉴스에. 자,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진짜로 유상증자 그 투자를 하실 때 유상증자하고 전환 자체는 분석을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단기 매매라면은 상관이 그렇게 적겠지만 장기로 매매하신다 그러면은 깊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신주의 종류는 650만 주를 내놓겠다. 그리고 자금 조달의 목적을 보셔야 됩니다. 유상증자는. 자, 시설 자금으로 10억, 100억, 1000억, 2,300억을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자금으로 2,660억. 상당히 많죠, 자금이. 그런데 시설과 운영, 건물을 짓겠다. 그런 내용이죠. 이 아래 채무 상환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채무 상환이 들어가면은 이 경우 들어갈 때 좀 악재인 경우가 많아요. 네, 잠시 후 이 점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 자금은 그래,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 돈을 필요해서 주식 줄게, 돈 줘. 이런 형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신주 발행 가격이 자, 여기 나죠. 증자 방식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주 발행 가격을 얼마에 발행을 할 것이냐 예상입니다. 아직은 확정이 됐네요. 확정 발행가가 76,400원입니다. 자, 7월 15일 날 이런 가격으로 확정됐다라고 했는데, 자, 신주 배정일은 기준일은 언제냐면은 6월 16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증자 방식이 주주 배정이라고 했죠. 그 LNF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식을 한 주당 신주 배정을 0.25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지금 76,000원에 더 저렴하게 주는 거거든요. 이 당시 가격은 훨씬 더 높습니다. 저렴하게 주는 건데 언제 기준으로 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갖고 있다고 7월 15일 날 뉴스 나왔는데 7월 15일 날 갖고 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자, 8번의 항목에서 6월 16일 날까지 갖고 있는 한 달, 딱 한 달 전이죠. 7월 15일 날 뉴스 나왔으니까 한 달 전까지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4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주 배정 유상 증자입니다. 자, 그래서 청약일이 7월 19일, 21일까지 나오고, 자, 납입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7월 27일. 중요한 거, 상장 예정일입니다. 상장 예정일을 꼭 보셔야 돼요. 8월 11일입니다. 자, 날짜를 2가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7월 15일 날 뉴스가 나왔고 8월 11일 날 상장 예정인데, 자, 이 LNF가 그러면 실권주가 있었느냐, 청약이 잘 됐느냐, 그게 중요해요. 실권주, 주주들이 이 기업이 좋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청약을 하겠죠. 나도 줘. 나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으니까 나도 청약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별로다 하면은, 이 주주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청약률이 떨어지겠죠. 자, 이 기업 어떻습니까? 7월 21일 날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유상증자 청약 결과 발표, 청약률 해서 111.52% 성공했죠. 더 많이 달라고 한 겁니다. 예, 호재죠. 그래서 주식을 일반 공모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뉴스창에서 주식 본인이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의 뉴스창을 통해서 이게 검색할 수도 있고요. 더 지금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거는, 이 뉴스는 어디서 지금 끌어당겨서 하는 거냐면 금감원 전자공시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끌어당겨서 뉴스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세한 뉴스를 그러면 금감원 전자공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LNF인데, 자, 금감원 전자공시는 그 네이버 창에서 금감원 전자공시라고 치면은 딱 나옵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금감원, 자, 공시 나오죠. 전자공시 쳐서 들어가면은 곧바로 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회사별 검색을 누르시고, 회사별 검색에서 아까 LNF였죠. LNF를 검색을 하시면, 자, 중요한 사항이 그 주요 사항을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전환사채권, 유상증자 한 내용들이 주요 사항 보고서 가운데 나옵니다. 자, 이거 말고 전체 검색이나 아니면 정기 공시를 보시면, 자, 분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분기 보고서를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분기 보고서는 꼭 보셔야 돼요. 자, 왜 봐야 되냐? 분기 보고서 가운데서도 이 오늘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자, 3번, 네, 재무에 관한 사항 가운데 8번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은, 자, 아래 쭉 넘겨 보시면은 제가 방금 LNF의 유상증자 7월 27일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했었죠. 자, 시설자금 공장건설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사용 예정이다. 네, 운영자금 아까 나왔습니다. 2,660억. 자, 여기서 630억을 지금 원재료 매입으로 사용했다라는, 유상증자는 이처럼 돈을 빌리는 목적에 의해서 명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썼다는 것을 계속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기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핵심적인 사항이 전환사채예요. 뜬금없이 전환사채가 딱 뉴스가 보통 장외 뉴스에 나오잖아요. 장외 뉴스에 딱 나오면은 그 다음날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전환사채를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뉴스 검색창, 증권사의 뉴스 검색창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자, 여기 방금 말씀드렸죠. 재무에 관한 사항,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은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LNF도 가지고 있어요. 자, 발행일이 전환사채 청구 가능 기간이 2022년 2월 17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번 달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냐면 전환 가액이 79,500원입니다. 자, 지금 주식 전환 가능 숫자가
11만 3천 주 90억 원이 전환사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단기 매매를 하신다 하시면은 2월 17일 날 전환사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월 16일 날은 매매를 조심해야 된다. 악재이기 때문에. 자, 이 LNF가 79,500원에 지금 전환사채가 나오는데 한번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인가? LNF 지금 19만 원이에요. 7만 원이면은 반의 반이죠.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전환사채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환사채와 관련돼서 지금 전환사채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유상증자니까. 자, LNF가 유상증자 뉴스가 나온 게 이때입니다. 7월 15일 날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하락이 되긴 했지만 이건 주가 지수의 영향으로 약간 밀렸었어요. 7월 달부터 지수가 많이 밀렸었죠. 자, 그런 영향으로 밀렸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유상증자가 LNF에는 악재가 아니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장일이 이날이었습니다. 상장 당일날 밀렸나요? 안 밀렸어요. 이게 상장 당일날 악재인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 당일날 이 상장액도 상당히 크거든요. 상당히 밀려버립니다. 근데 당일날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유상증자, LNF 유상증자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유상증자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유상증자 호재 또는 악재? 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큰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와가지고 벤치키를 딱 주면서 야, 갑자기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돈 좀 잠깐 빌려줘라 하면은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아버지 후왕이 있고 잘 나가는데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빌려주겠죠. 기꺼이. 왜냐하면은 그 친구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서로 빌려줄 겁니다. 호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업이 기울어 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부도가 위기. 이때 이 친구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야, 대출을 좀 갚아야 되는데 이자 많이 쳐줄게. 돈 좀 빌려줘.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떠나겠죠. 진짜 친한 친구만 돈을 빌려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사업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진짜 친한 친구로 더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상증자도 기업에 대한 평가, 사용처, 이 상황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악재의 상황의 예가 있고요. 호재, 그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유상증자 악재로 작용한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2021년 11월 26일 날 유상증자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냐면은 자, 이날 1조 5천억인가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뉴스를 났어요. 자, 뉴스 공시 시간을 꼭 보셔야 될 게 몇 시에 나왔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대부분 악재들의 뉴스는 장 마감 후에 나옵니다. 왜냐면은 안 좋으니까 장 마감 끝나고 납니다. 아까 봤던 LNF 같은 경우는 장 중에 나왔었죠. 자, 힌트 하나가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힌트. 자금 조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채무 상환입니다. 7천억의 채무를 상환하겠다라는 목적입니다. 기타 자금이 7,999억이에요. 자, 1조 5천억이라는 자금을 유상증자를 하겠다. 채무 상환은 안 좋은 그런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주 발행 가격이 예정가가 18,100원입니다. 2월 7일 날 확정 예정일인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뉴스가 나온 날이 언제냐면은 장 마감 후에 나왔다겠죠? 언제냐면은 이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장 마감 후에 나오고 당연히 시간 외에는 거의 급락을 했겠죠? 그 다음날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18,100원까지가 유상증자의 그 가격으로 예전 가격이었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11월 4일 날 장중에 나왔죠. 10시
29분에 예, 힌트입니다. 자, 이 가격과 관련돼서 자, 시설 자금으로 170억을 사용하겠다. 네, 채무 상환도 있어요. 60억이. 채무 상환은 꼭 보시라고 했죠. 근데 시설 자금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무언가를 더 건설하고 만들어 가지고 기업을 늘리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채무 상환이 들어가 있네요. 자, 확정가가 2,79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악재로 장려했을까요? 호재로 장려했을까요? 보시면은 자, 별 반응이 없었어요. 자, 11월 4일 날 이날입니다. 뉴스 나온 날, 뉴스 당일 나올 날 흐름이 별로 없었죠? 그 당일 날 다음 날 거의 흐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의 영향으로 밀렸습니다. 2021년 11월 달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11월 31일 날 237억의 신규 상장이 나왔습니다. 언제냐? 이날 나왔죠. 근데 신규 상장 확정 가액까지 밀려버리고 거기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규 상장 가격이 유상증자 날하고 겹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보통 확정 가격이 그때 지지를 받는 그런 가격이 됩니다. 자, 아까 두산중공업을 봤어요. 그날 확정 날이, 상장 날이 언제인가? 확인하셨습니까?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언제 예정 가격, 발행 가격이 18,100원에서 여기에서 2022년 1월 5일 날 16,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격으로. 유상증자 가격이 1조 5천억이 예상 가격이. 근데 언제 상장 예정일이 3월 4일입니다. 제가 보시라고 했죠. 3월 4일 날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까지 밀려올 수 있는 영향을 생각을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이날이고 이날 유상증자 1조 5천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 투자자라면은 꼭 살펴봐야 될 유상증자의 핵심적인 부면을 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상증자는 호재일 경우도 악재일 경우도 있고 반면에 전환사채는 대부분 악재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뭐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아파트 청약입니다. 전환사채는 빌라 건축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파트 청약은 청약 통장을 부여해서 우선권을 부여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진 않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 유상증자도 구주주나 삼자 배정 청약을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줍니다. 자, 그리고 청약 신청을 하죠. 당첨 시 분양이 됩니다. 아파트는. 자, 유상증자 청약금 납입을 해서 나 받겠다 하면은 신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 분양이 흥행을 별로 못해요. 자, 미분양합니다. 예, 아파트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아파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영향으로 사람들이 분양을 할까 말까 망설여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유상증자 청약이 미달합니다. 아까 미달한다 하면은 실권주라고 했죠. 실권주 누구한테 줍니까? 일반한테 줍니다. 자, 아파트도 미분양 시 일반 공모를 합니다.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이건 결과적으로 인기 없는 아파트이고 프리미엄, 피가 형성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 인기 없는 종목이다. 네, 상승 여력이 별로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환사채는 사채 이미지 안 좋죠. 일단 돈을 빌린다는 거기 때문에. 자, 빌라를 건축할 때 사채를 끌어 써서 이자를 줄 테니 돈 빌려줘 하는 겁니다. 자,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채를 빌려서 이자 줄게 돈 빌려줘입니다. 순서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빌라를 짓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자금을 활용을 합니다. 자, 빌라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채권자에게 너 이자를 계속 사채 계속 그냥 나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을래? 아니면은 상환할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빌라가 지금 꽤 올랐어. 빌라로 대신 받을래? 이자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전환사채는 똑같아요. 전환사채 채권자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
너 그냥 계속 나한테 또박또박 이자 받으면서 그냥 이자로만 계속 할래? 두 번째, 그냥 원금 상환할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회사 잘 나가. 내가 그 이자 돈 빌려준 거 그만큼 주식으로 줄게. 저렴하게. 선택해. 라고 하는 게 전환 사채입니다. 자, 기존 빌라 매수자라면 저렴히 매수한 이 채권자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돈을 매수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살던 빌라 주인이라면 별로 안 좋겠죠. 저 사람들이 싸게 채권자들이 들어왔는데 싸게 내놓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채권자 그 전환사채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주주라면은 전환사채로 해가지고 대량의 사채권이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저렴하게 매각될 것을 우려해서 그리고 희석돼 버리죠, 주가가. 그런 우려 때문에 전환사채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악재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자, 그 전환사채의 추가 상장을 체크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증권사 뉴스창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따라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매매자도 특히 어떤 급등주라면은 이게 전환사채가 언제 있을 것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 아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있었죠. 자, 전자공시를 통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몇 가지를 지금 그 설명을 그 예시를 들으려고 했는데 진원생명과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자, 전자공시에서 진원생명 과학을 치면은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게 분기보고서를 꼭 보시라고 했죠. 여기 정기공시를 치면은 또 별도로 나오고요. 자, 분기보고서가 있습니다. 분기보고서에서 3번 항목 재무에 관한 사항 아래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과거에 2016년부터 굉장히 많이 발행됐죠. 자, 미상환 전환사채 현황이 딱 나옵니다. 지금. 청구 가능 기간이 2021년 11월 25일부터 청구 가능 기간인데 금액이 19,0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240억이 발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마다 어떤 불안감 준비해야 될, 그리고 단타 매매에서는 항상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 부면을 통해서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시면 자, 진원생명과학 봤는데 또 지금 자, 전환 청구 가능 금액에서 금액이 또 바뀌어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오르잖아요. 사채 채권자들한테 주가가 내리면은 주가가 많이 내렸네. 내가 더 저렴하게 해줄게 해서 전환 가격을 바꿉니다. 예, 3개월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환 가격 조정까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서 살펴볼 것인지 그리고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대략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안 알려주는 그런 방법에 사실은 계속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하지만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예, 투자자에게서 장기 투자자에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유명한 그 천재 경제학자 케인즈 뭐 많이 들어보셨죠? 케인즈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람이 주식에 성공한 투자자로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케인즈가 말하기를 자신의 주식 투자법의 중요 원칙은 일반 대중의 의견과 거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투자 대상의 장점에 동의하면
불가피하게도 그 투자 대상은 너무 비싸죠.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케인즈는 타인의 동의도 없고 싸게 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케인즈는 대다수 사람들이 투자에 동의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충분하게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듯한 하지만은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종목을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요. 영국의 노벨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말하기를 한 줄로 요약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 위로 포장돼 있다. 급등하는 주는 굉장히 이뻐 보이죠. 멋있고 다 끌어당겨서 모두가 거기를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목은 단기 매매를 할 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높아 보이나요? 상당히 높아 보이죠? 10,0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만에 7만 원까지 올랐어요. 네, 7배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자, 이 종목의 흐름 나중을 보면은 자, 7만 원까지 올랐는데 고평가되어 있을까요? 자, 여기입니다. 7만 원 아까 본 데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16만 원 이상을 갔습니다. 2배가 더 갔죠. 거기서. 자, 이 종목, 자, 16만 원까지 상당히 높이 갔는데, 아까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또 갈 수 있는 이유, 왜 더 더블이나 갈 수 있었을까? 이 저평가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퀘스천 마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평가에 대한 정의는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가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입니다. 자, 주식에 자,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가치 평가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주식이 뭐냐면요. 그 차트를 보여준 주식은 카카오였습니다. 10,000원짜리가 17만 원까지 가는 그런 카카오였는데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자, 2020년 이후 기업의 가치 평가는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목은 그 가치 상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혜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집콕을 하면서 OTT나 게임, 배달, 가상공간, 온라인 교육 뭐 그런 종목들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 집콕을 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서 카카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가치평가의 기준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하락한 건 여행, 극장, 호텔, 카지노,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코로나라는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악재로 작용을 했죠. 자, 독감처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코로나하고는 빠이빠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들 다들 세계적인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변이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 오미크론도 마찬가지고 이 이후에 또 다른 변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 독감처럼 이제 점점 여겨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후에 내년, 내후년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현재는 저평가된 하지만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소외되어 있지만 나중에 평가 가치가 바뀌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있는가를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보통의 경우 저평가나 고평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PER로 표현을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요. 자, PER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ER, 현재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 주당 순이익은 EPS거든요. 이게 PER입니다. 현재의 주가가 얼마인가. 이게 매일 바뀌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인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얘가 저평가되어 있나 고평가되어 있는가.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요. 자, 철수, 이영애, 길동, 순이, 봉남 이 5명이 하나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같이.
그래서 1년 동안 쭉 운영했더니 순이익이 10억이에요. 10억의 수익이 나와서 이들한테 이제 그럼 니들이 얼마큼 열심히 일했나를 한번 따져보면 되죠. 자, 철수 1인당 10억을 5명 나누면 2억입니다. 네, 영희 2억, 길동 2억, 순희 2억, 복남 2억. 자, 이게 한 주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한 주는 현재 순이익이 10억 나누기 오니까 순이익이 2억입니다. 네, EPS가 2억이죠. 자, 주당 순이익은 2억 원이 됩니다. 자, PER은 주가 나누기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주의 가격이 이 회사가 지금 한 주의 가격이 2억 원입니다. 회사가 한 주를 사고 팔 때 2억 원이면 PER은 얼마입니까? 1이죠. 한 배의 가치로 운영이 된다. 자, 회사가 별로 안 좋네. 그냥 2억 뭐 5주 다 사면 10억 원에 회사를 그냥 다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싼 거예요. 예, PR이 1이면. 왜냐면은 순이익이 1억일 뿐이지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산이나 또 다른 것들이 많이 갖고 있죠.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배제한 순이익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PER이 낮다는 거는 그 정도 기업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가격이 20억에 판매돼요. 이 회사가. 자, 그럼 PER은 얼마죠? 네, 답이 나오죠. 그냥 10의 10배의 PER입니다. 왜냐면 얘들 철수, 영희, 길동, 순희, 복남 일 겁나 잘해. 걔들 돈 꽤 잘 벌 거야. 앞으로 향후 전망성이 좋아. 지금 갖고 있는 뭐 자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향후에 벌어들일 돈이 많기 때문에 난 얘들을 끌어당기겠다라는 것이 계산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PER에 대한 이해는 저평가됐나 고평가됐나를 판단할 때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근데 동일한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비슷한 성향의 기업이죠. 자, 둘 중에 어느 걸 투자할까 고민을 합니다. 예. 뭐 화장품이 있으면은 화장품 주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테마군에서 어느 거를 투자를 할까? 재무 상태도 비슷해요. 그럴 경우 이 PER이 필요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거. 자, 한번 실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하고 그 카카오하고 PER을 살펴볼 건데요. 자, PER을 볼 수 있는 게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네이버. 네이버가 영어죠. 네이버를 치면은 연동이 안 되네. 네이버요. 네이버의 기업 분석을 치면은 PER이 여기 나옵니다. 54.94예요. 좀 높아요. 그런데 여기 물음표를 보면은 최근 결산일이 2020년 12월입니다.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이에요. 얘가 EPS거든요. 아까 순이익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EPS로 현재 그 주가를 나누는 건데 나누는 기준점이 2020년 12월 달을 기준으로 했으면 상당히 늦습니다. 최근 거를 보면은 최근 자료가 어디 있냐면은 자, 네이버에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증권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종목에 네이버를 치시면 네이버를 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측을 보면은 자,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우측에 PER이 나오죠. 여기에 자, EPS가 나옵니다. EPS가 얘는 2021년 9월입니다. 아까는 2020년 12월이었죠. 지금 얘는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 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EPS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뭐 10억이 아니라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PER이 3.13, 3일배로 다운돼 버렸습니다. 나누는 값이 커지다 보니까. 자, 따라서 이 네이버 창에서 지금
네이버의 PER은 3.31배다. 네. 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는 얼마일까요? 카카오를 보시면 자, 카카오 갑자기 궁금해지시죠? 카카오의 지금 PER은 역시 2021년 9월이죠. 예. 2021년 9월 기준인데 36.34배입니다. 아까 네이버하고 비교했을 때 10배의 PER이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내가 네이버를 살 것인지 카카오를 살 것인지 고민할 때, 아, 이 기업이 지금 누가 더 저평가되고 있는가를 따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치기 앞서 한 가지 투자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최근에 신라젠 상폐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1년 전인가 이 문제로 경기도 어디에서 공무원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다음 달입니다. 3월 달부터 상폐 실질 심사가 결정이 납니다. 그때부터 1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폐 실질 심사가 나온 때가 3, 4월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뉴스 딱 나오면은 그냥 한가 맞아버리니까. 그래서 상폐 당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재무제표를 계속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한 가지 보여드리면은,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3년 연속으로 적자 행진을 간다. 그리고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다.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2012년부터 자, 영업이익이 60 계속 마이너스죠. 적자 지속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되면은 일단은 장기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될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기순이익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적자 지속이죠. 3년 연속.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종목 보니까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요. 그리고 자본도 부채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영업이익도 굉장히 계속 3년 연속 적자 행진인데 부채가 자본보다 많다.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본잉여금이 자본잉여금 말고 이익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업은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니까 이익잉여금이 남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자, 자본잉여금만 지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돈을 끌고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업은 지금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상폐 실질심사의 영향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매년 봄에 3월 이 시즌에는 장기 투자할 때는 심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거는 맘스터치가 자진 상폐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업이란 게 주주잖아요. 주식을 주면서 기업에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나 이렇게 해줘, 나 마음에 안 들어 막 하니까 기업에 간섭을 해요. 기업 총회에서도 간섭을 하고 이 사람 별로 이 사회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이 기업 총수는 나 주식 다 줘. 나 니들 말 안 들을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래, 주식 다 줘. 내가 다 사드릴게. 해서 주식을 다 사들여서 상장 폐지를 합니다. 그게 나 어떻게 될까요? 나 안 팔어. 나 갖고 있을래. 하면 어떻게 되죠? 줘. 나 살게. 안 팔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주식은 상승이 됩니다. 95% 이상인가가 그 주식을 회수해야지만이 자진 상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맘스터치가 상승을 했었고, 작년 여름에도 롯데 손해보험인가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뉴스를 딱 던지고 세력들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력들이 던지고 자진 상폐 뉴스가 있다 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그걸 철회했었는데요. 이처럼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패 심지 심사에 그러한 시즌이 됐으니까 그 점을 꼭 유의해 두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투자자로서 그리고 트레이더로서 어떻게 시장에서 잘 대응하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2년 한 해 성공 투자하셔서 모든 분들이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